네,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루 단위로 바뀐다, 참 복잡하다,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연결고리에서 국내 시장으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가 다시 빨라진다. 이건 아무래도 유럽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어제 시장에서는 통화정책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조정을 일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장 초반에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한 이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상쇄를 시켜주는 그런 다행히도 그나마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통화정책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자극되기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이제 경제 지표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CPI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주 초반 때부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CPI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자극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됐는데요. 결국 1982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달성을 하게 되고 컨센서스보다도 더욱더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오게 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빨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관련돼서 비교적 3월 달 대비보다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3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재차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뭐 이러한 이제 이 두 가지 염려가 일단은 장 초반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EU 관련돼서도 이런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CPI가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월가에서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트레이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뜨거운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2월 물가 보고서에서는 뭐 큰 서프라이즈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우존스에서는 2월 물가가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된 FOMC에서 예정된 25bp의 금리 인상에 변동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폴 애쉬워드 캐피탈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유와 휘발유 가격 폭등을 고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3월달 CPI의 상승률은 결국 8%를 상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다음 FOMC 회의에서의 추가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EU 쪽에서 보게 되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가 의외로 빨라진 것에 시장에서에 대한 조금 깜짝 반응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요.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게 됐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고 금리 가이던스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기존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상당히 일정을 조기 종료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은 분기마다 100억 유로씩 감소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 월 단위로 이 100억 달러 단위로 이제 100억 유로 단위로 감소를 시키게 되면서 보다 더 빠른 일정으로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시장에는 역시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돼서 문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채권 매입을 종료시킨다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EU에서도 채권에 대한 부분은 발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느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 회의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기대감을 다 깬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리그러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전쟁의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이 코멘트를 하게 되면서 일단 인플레이션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22
통화정책 회의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ING에서는 이 시비가 12월과 비교해서 약간 더 매파적으로 이제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 오전장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지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확실히 약간 매파적이라고 얘기했지만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좀 조심스럽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유럽의 시장이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미국 증시 내에서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밀려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대해 미친 영향력들은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2%대로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앵커님하고 사실 미국 국채 10년 금리물 얘기를 하면서 1.7%, 1.6%대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후반에 다시 2%까지 올라왔다는 점이 그만큼 미국 국채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전 시장 같은 경우에 지수가 4%까지 밀렸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장 마감 때는 2%권역으로 많이 하락폭을 줄여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낙폭이 좀 컸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머징 인덱스 대비 조금 더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국내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지수의 움직임이 있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금 더 성장주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썩 좋지 못했었는데요. AMD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 로블록스도 6%, 유니티도 한 5%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돼서도 테슬라가 한 2%, 그리고 리비안이 한 6%, 그리고 루시드가 한 3%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이라든지 성장주 관련돼서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지 않은 한에서는 다 조정을 좀 나왔던 하루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긴축에 대한 얘기와 반도체 성장주 이런 전체적인 시세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에 그럼 이걸 연결을 하려면 어떤 종목을 좀 주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수에 대한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어제로 동시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수급적인 부분이 짜여가는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신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사실 동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섹터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이렇게 눌릴 때마다 관심을 좀 보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저번부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 시장에서도 미국에서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15%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국내에서 역시나 DBIT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TSMC가 요즘 파운드리 8인치 관련돼서도 가격을 상승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돼서는 일단 DBIT 가장 탑픽으로서 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지수가 오늘 조금 많이 힘들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적인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테마주 위주로서에 대한 플레이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하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연결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자, 리비안입니다. 이 신흥 또 전기차 업체가 되겠는데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2%, 6%, 2% 이렇게 좀 하락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리비안이 이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정계장에서도 6% 정도가 하락을 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추가적으로 13%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컨센서스를 미달을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역시나 공급망 문제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었고 2022년도 생산 관련돼서 원래 목표가 4만 대였었는데 이것을 조금 줄여서 2만 5천 대로 목표를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급망 부족 현상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전기차 업체들에게 오랫동안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생각보다 풀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공급망 부분 관련돼서 우려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제조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주가에 대한 흐름으로서는 안 좋게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질적인 측면도 문제기는 하겠지만 과연 언제까지나 서플라이 체인 관련돼서도 계속적인 이런 우려감이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업체라든지 아니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공급망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 예, 관련 종목으로도 연결해 주십시오. 일단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이 공급망 문제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이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 가격을 이제 인상을 하려다가, 이제 이 소비자들한테 반발을 받게 되면서 인상에 대한 부분을 주저주저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적으로는 현대차라든지 여타의 다른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공급망 문제가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2차 전지 완성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뭐 이런 자동차 업체들한테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적인 측면이 조금 더 낮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요즘 탄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니켈 가격이라든지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요즘 많은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원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